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제13편 국제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경제는요. 국제무역하고요. 국제금융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국제무역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니까 이제 대상이 국가 간의 무역이니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수요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야. 근데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데 이 국제시장에다가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주체를 수출국가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사서 쓰는 주체를 수입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수출과 그리고 수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역의 어떤 현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국제무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약간 세계화가 좀 위축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많이들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우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국가 간에 어떤 교역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비교우위, 리카르도 비교우위 이론에 따른 국제무역에서 얻게 되는 상호 이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밖에 국제무역 이론 우리가 또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국제무역의 현실을 보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20%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라고 하면은 전체 GDP에서 수출액이 얼마인가, 수입 의존도라고 하면 전체 GDP에서 수입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나타내는데요. 세계 무역의 흐름은요.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있는데 이게 후진국끼리는 사실 교역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규모가 작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도 그거보다는 좀 커요. 근데 가장 큰 규모는요. 선진국끼리 교역하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무역에 대한 장벽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중국과 같이 교역하는 또 요즘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교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외 의존도가 꽤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입 대체 경제성장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그런 개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역의 수출국가, 수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해외 경제 동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거나 80년대 뭔가 초반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 충격의 여파가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80년대 삼저호황이라 해가지고 유가 가격도 싸고 환율도 싸고 등등 그런 세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에는 1억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가 2011년에는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확대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개발 경제를 했지만 이때 수출 품목들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50년대에는 주로 농수산물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 광물 이런 게 주요 이제 수출품이었으면 그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이라든가 첨단 기술 제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간재 수입 같은 부품, 엔진, 중요한 인풋을 우리가 수입한 다음에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그런 비중이 좀 큽니다. 자,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뭐 수출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80년대부터 점차 커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잠깐 외환 위기에 발생했을 때 좀 밑으로 내려앉았고요. 96년도 그리고 2018년 이때 좀 내려앉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간에 교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한 나라, 수출 국가만 이득 보고 수입 국가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둘 다 해피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먹기가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값싸게 외국에서 바나나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커피를 저렴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진짜 부유층만 몇 명 커피를 마시게 되고 대부분은 뭐 수정과 이런 거 커피 비슷한 걸 먹을 수는 있겠죠. 물론 수정과가 더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상품을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요.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수입 국가들도 다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교역,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어느 한 나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상호 이득이라는 것은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윈윈 이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득을 통해서 전문화와 특화를 하게 되는 거,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와 특화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거에 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봤자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고 잘하는가, 또 좋아하는가, 사실 또 좋아해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를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죠. 하는 물을 파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가 되게 되면 그걸 특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전문화 특화했고 특히 공격수를 특화했고요. 류현진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야구를 할래 해서 야구를 했고 그럼 야구에도 포지션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고 포수도 있고 다 있긴 하겠는데 난 그중에 투수를 할래 이렇게 했고요. 투수 중에서도 많아요. 처음 던지는 선발 투수가 있고 마무리를 매듭지는 마무리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도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선발 투수 할래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갖게 되는 거예요. 류현진이 야구 선수니까 물론 타자도 안타도 잘 치긴 하겠지만은 투수만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특화시켜 가지고요. 열심히 갈고 닦게 되면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교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득이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로운 교육이라는 것은 각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그 특화된 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둘 다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은 컴패러티브에서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어느 걸 더 잘하니 이렇게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경작도 되게 잘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축구도 잘하고요. 경작도 되게 잘해요. 경작 강의도 공부도 잘해요. 자,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축구는 저보다 엄청나게 잘하고요. 그렇죠. 경작도 저보다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웃고 있죠. 그러면 제가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는요, 둘 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손흥민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걸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을 포기해야 되고요. 경작을 선택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 어느 게 더 손흥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까요? 손흥민이 제 앞에서 열심히 경작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오케이, 좋아, 또 잘해.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저기 유럽 무대에서 뛰면서 축구를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와 돈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경제학 첫 시간에 얘기하는 기회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이 저보다 이 둘을 다 잘할지라도 손흥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축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경제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제학을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경제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됩니까? 축구라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축구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비용이 더 싼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손흥민 입장에서는요. 축구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경제학보다 경제학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축구가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다? 맞아요. 축구를 선택하고 경제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손흥민이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책에 사장과 비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비서가 워드를 치고 사장이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전략과 이런 것들, 돈을 끌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사장이 딱 보니까 비서가 워드 치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내가 칠게. 그러면 사장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비서가 쳐야 할 워드 치는 데 시간을 쏟아버리면 사장으로서 해야 할 또 중요한 막중한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사장과 비서의 예랑 비슷해요. 둘 다 사장이 절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 있다, 더 잘한다. 이게 비교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로 얘기합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리 산업이 낙후된 나라다. 그래서 저같이 축구도 못하고 경제학도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도요. 경제 주체들별로 봤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이 비교위의 특징입니다. 산업에서는 비교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위를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다가 특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국제 분업 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은요, 이러한 비교위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득을 얻게 되는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이득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건 아니고 어떤 한 나라가 조금 더 이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신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가만히 좀 보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이제 무역을 합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은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 쌀을 5개, 그냥 5개라고 합시다. 옷을 5개 생산을 합니다. 자, 이거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국이라 합시다. 한국 이렇게 보시면 한국. 말레이시아, 말레 이렇게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렇게. 자, 2개를 생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을 생산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Q라는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옷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한국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노동자 1명이라 해도 돼요. 그러면 쌀을 5개 생산하고 옷을 5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는 일주일 노동 또는 한 사람의 노동자를 투입해서요. 쌀을 4개 생산하고 옷을 2개 생산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국은요. 쌀과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은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는데 쌀을 5개 생산했는데 말레이시아는 4개 생산했잖아. 이해되시죠?
한국은 옷을 5개 생산했는데 말레이시아는 2개 생산했잖아. 한국이 둘 다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모두 한국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와 경작을 모두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이 둘 다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이 둘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하는 거에 특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기회비용을 우리가 따져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기회비용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회비용.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은요.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을 포기해야 되고요. 경작을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쌀을 생산하게 되면 한 명의 노동자가 쌀을 하나 생산하게 되면 옷을 포기해야 돼요. 옷을 생산하게 되면 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5개니까 쌀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옷을 몇 개 포기해야 됩니까? 1개 포기해야 되는 거야. 옷을 하나 생산하는데 쌀을 1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쌀 측면에서 봤을 때 옷으로 나타낸 기회비용은 1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Q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타세요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쌀에 대한 기회비용을 옷으로 표현하면 5가 위로 올라타면 돼요. 이렇게 5. 이해가세요? 그래서 1이야. 자, 쌀의 기회비용을, 옷의 기회비용을 쌀로 표현하면 5가 올라타면 돼요. 이때는 5분의 5 하니까 다 1, 1. 그러니까 쌀의 기회비용은 1, 옷의 기회비용도 1.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쌀의 기회비용은 옷으로 나타낸 것이고 옷의 기회비용은 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밑에 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노동자가 한 명 투입해서 쌀을 2개, 4개를 생산하고 있고 옷을 2개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쌀을 생산을 한 명 한다 그러면 쌀 4개 생산하는데 옷을 몇 개 포기하는 거예요? 그쵸? 2개를 포기하는 거야. 그럼 쌀 4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옷을 2개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쌀 하나당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올라타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타면 4분의 2, 0.5개의 옷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요. 요거 숫자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쌀의 기회비용인데 옷으로 표시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옷으로 표시한, 나타낸, 표시한. 지금 쌀이 관심사잖아요. 쌀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옷의 기회비용을 쌀로 표현한다 그러면 4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을 싼 거를 선택하는 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쌀 측면에서 볼게요. 그럼 한국은 쌀의 기회비용이 1인데 말레이시아는 4분의 2니까 0.5야.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싸게 생산하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여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옷 입장에서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옷의 기회비용이 2야. 근데 한국은 1이야. 1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기에 더 작으니까 기회비용은 1 이렇게 해서 옷의 비교 우위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올라타세요로 해가지고 천천히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찾는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Q로 돼 있으면 이렇게 올라타서 위에다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옷의 비교 우위가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쌀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특화한다. 손흥민은 저보다 축구에 좀 더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축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축구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지만 그래도 축구는 더 못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경작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그래. 손흥민은 축구를 더 잘하는데 왜 축구에 비교 우위가 생겨?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부존 자원이 다릅니다. 손흥민이 저보다 피지컬, 신체적인 측면에서 월등합니다. 달리기도 근육도 더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저보다 머리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신체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래 태생적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존 자원이 차이가 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지. 이건 받아들여야지 뭐. 그래서 어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을 보는 거야. 어떤 나라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자본량이 풍부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상이한 부존 자원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걸 연구한 학자들 이름을 따서 핵쇼올린 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과 류현진 보면 다리가 튼튼하게 태어난 손흥민 축구를 하고요. 팔이 어깨가 튼튼한 류현진 야구를 하는데 투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상이한 기술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기술이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오락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광학 기술이라든가 카메라 렌즈 이런 걸 잘 만들면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이론이 비교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거야.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는데 생산의 경험이 쌓이면 여기서 말하는 게 학습 효과라는 게 경험이라는 거 단어 잘 체크하세요. 많이 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 결과 좀 더 생산 비용이 낮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특화의 역사적인 경험 여기에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에서는 오케이 알았어. 비교이론 그걸 비교이론에 입각해서 비교가 우위가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지. 거기까지 알겠는데 야 그러면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이 있을 텐데 이 이득을 직접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자급자족 하에서의 아타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에서의 생산과 소비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노동 총량 6만 주일분 시간이 있고요. 아니면 노동자가 6만 명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면 노동자가 숫자가 크니까 6명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말레이시아는 노동자가 4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첫날 얘기한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존 자원, 희소한 노동과 자본,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옷과 쌀의 조합.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옷이고요. 여기가 쌀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밖은 생산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게 지금 우아형하게는 직선으로 그려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아형은 직선이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그리기도 했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게 만약에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옷이요. 여기서는 x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x제라고 쓸게요. x제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x제의 기회비용이다. 내가 x제를 이만큼 하나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x제 기회비용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을 y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검정 색깔 같이 오목하게 되면 x제의 기회비용이 이렇게 체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점점점점점 해서 우아형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x제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점 하면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나타내려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그쵸? 쌀 한 점을 생산하는데 드는 여기서는 이제 이 x축을 쌀이라 했어요. 여기를 옷이라고 한 거예요. 바꿀까요? 죄송해요. 책대로 하면 여기가 옷이고 여기가 쌀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놔도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x제, y제 이렇게 우선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고요. 쌀과 옷 이거를 x축, y축에 막 이렇게 바꿔서 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쌀 한 섬을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마이너스 1이고 말레이시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 볼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요 최대한 사용을 하는 거야. 앞에서 보시면 한국의 노동 총량이 6만 주일분이 있어요. 이게 막 6만 숫자들이 커서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6만 주일분이 있는데 일주일분 가지고요 노동을 5개, 옷을 5개 생산해요. 그럼 6만 주일분이 있으면 6 곱하기 5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한 게 30만 벌의 옷을 생산하고 30만 벌의 쌀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옷을 8만 벌을 만들고 쌀을 16만 섬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말레이시아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관심사가 되는 쌀 봤잖아요.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관심사인 쌀에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쌀의 기회비용은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잖아. 한국은 1이라니까 5분의 5니까 말레이시아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까지도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림을 만드셔야 돼. 절대우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옷과 쌀을 만드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 안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6,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쌀뿐만 아니라 옷에 다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모든 걸 손흥민이 둘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울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더 잘하는 거에 특화를 하게 돼요. 앞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잖아. 말레이시아는 뭐야? 기회비용. X축에 나와 있는 쌀의 기회비용이 2분의 1이고 한국은 1입니다. 자, 우리 가격으로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원래 한 개 비용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쌀의 가격이 있고요. 옷의 가격이 있는데 이게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의 가격은 자 쌀과 옷 가격이 이건 1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5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가격이야. 옷과 쌀 X제가 이제 분자에 있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보면은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분자에 있는 쌀, X축에는 쌀이 관심사야.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싸게 생산되고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생산 비용이 더 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좋아, 둘 중에 어느 거에 비교 우위가 있냐면 쌀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쌀에다가 올인 특화를 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한국은 여기 나와 있는 옷에 올인 특화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국은 옷에 특화를 하고요. 말레이시아는 쌀에 특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가격이 1이고 말레이시아는 2분의 1 이렇게 기회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가 윈윈 해서 교역을 할 만한 이득이 생겨요.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그 경제학의 교역 말씀드렸을 때 백종원 선생님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2분의 1만 원이야. 2분의 1만 원. 근데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면 10,000원이 든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이야 1 이렇게. 2분의 1만 원 1.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생산해서 요 안에 예를 들면 7,000원에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죠. 저 입장에서는 7,000원에 요 스파게티를 사 먹는 게 이득이라고요. 그게 수요가 되는 거죠. 왜요? 아니 내가 직접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으면 10,000원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7,000원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아니 10,000원 들어갈 돈을 7,000원으로 직접 사 먹게 되니까 3,000원의 이득을 얻게 된 거죠. 3,000원의 이득을 얻게 됐고 백종원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가 시장에다가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5,000원 들여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7,000원 수입을 얻게 되면 2,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윈윈 행복해지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쌀에 대한 생산 가격이 1인데 말레이시아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가격이 형성되면 여기 나와 있죠. 2분의 1과 1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면 이 케이스랑 똑같이 둘 다 윈윈 이득을 얻게 된다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무역이 자유로운 무역이 자발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환 비율은 2분의 1과 1 사이입니다. 대표적으로 4분의 3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게 4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게요. 자, 한국 입장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 뭐 이렇게 돼 있는 퍼플 색깔로 돼 있는 그 색깔입니다.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한 거야. 여기서 생산했는데 두 나라 간에 이제 교역을 하는 거야. 여기 삼각형이 생겨요. 이만큼을 말레이시아한테 주는 거야. 옷을 많이 생산해서 이만큼을 말레이시아한테 수출을 하고요. 대신 말레이시아한테선 쌀을 받아오는 거야. 이게 4대 3의 비율이 되니까 이만큼을 수입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요. 요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 삼각형이 바로 무역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녹색깔 부분이 원래는 소비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폐쇄 국가에서는 여기 보라 색깔에 나와 있는 것만큼 생산해서 소비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F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F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입니까? 라고 하면 폐쇄 경제 하에서 내가 자기가 생산하게 된 거를 자기가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교역이 없고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저는 사과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심어가지고 사과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계란 먹고 싶어요. 닭을 키워야 돼.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물건을 얻고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점은 바로 뭐냐면 개방경제 하에서 생산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교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만큼을 수출을 하고요. 네, 보이세요? 얼마만큼 수입하냐면 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면은 G점이 바로 뭐냐면 개방경제화가 되었을 때 소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F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G점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예산선 밖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후생이 더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옛날에 폐쇄 경제에서는 여기 살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서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네가 비교율을 갖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쌀이야. 그래서 쌀에다가 비교율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특화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무역 삼각형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여기 C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튼 여기 주황 색깔이 선택 가능한 영역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한 거야. 자,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 선분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소비 가능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어 가지고 소비 가능한 집합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가 됐다. 이게 바로 무역의 이득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삼각형,
말레이시아의 삼각형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 가능성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게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쌀과 옷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비교 우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은 옷에 특화를 해가지고 수출을 한 다음에 쌀을 수입하고요. 말레이시아는 반대가 되는 그리고 이러한 교육 조건을 통해 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면은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달성할 수 있어서 바로 후생이 행복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완전 특화가 된다라는 걸 가정했는데 이 불완전 특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요. 쌀만 생산하고 옷은 아예 생산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오럴 너띵은 없고요. 모형 자체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 x제곱 여기가 y제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의 제와의 특화를 완전히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요 점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근데 국제시장에서의 상대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에요. 교역 조건입니다. 월드 가격이에요. 좀 이건 어려우면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요게 이제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이 이루어지면 아까 4분의 3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여기서 생산을 하는 거지. 여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소비는 여기 C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은 빨간 색깔이지만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녹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만약에 교육을 통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린다고 할게요. 훨씬 더 밖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후생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는 모형의 기초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에만 완전 특화한다라는 약간 리카르도의 아이디어를 좀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가 되는 경우에 그리고 노동의 투입량과 상품의 산출량 간의 정비례 관계를 상정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노동 이외에 다른 생산 자원이 존재하게 되면 생산 요소는 여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노동의 기술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자본까지 사용하게 되면 골고루 막 잘 적절하게 투입을 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 특화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불완전 특화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다가 올인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역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어떤 이득 같은 윈윈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무역의 이득이 현실에서는 특화하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 생산성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좋아 내가 말이야 경제학보다는 축구가 좋으니까 축구를 계속하는 거야. 축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터득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더 증가돼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야?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 축구를 하더라도 역할을 분담해. 그래서 나는 공격수만 할 거야. 그리고 전반에 체력이 좀 아껴뒀다가 상대가 약한 후반에 뛰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러한 분업을 통한 어떤 이득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축적돼. 생산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서 이 생산 비용이 절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해당 산업에 적극적인 육성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야. 해보면 자꾸자꾸 또 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거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 그래서 특화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특화된 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면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거기서 훨씬 더 생산성을 많이 증대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에는요. 그 밖의 국제무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버논의 제품 생애 주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제품도요. 처음에 태어났다가 성장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죽는 사람과 비슷하게 처음에 개발 단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그것을 담당하는 게 훨씬 좋은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신발 같은 거 있잖아. 요거 마크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휙 있는 이런 마크. 나이키라고 하는데 바람소리 나타내는 신발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신발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야 니네 손재주 좋으네. 야 니네가 해. 니네가 만들어서 마크는 우리 이 나이키 마크 붙여가지고 세계로 수출하지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 수출을 어떻게 해? 중국으로 가다가 중국도 인건비가 높아지면 동남아로 가고 이렇게 생산 기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라도 처음에는 그것을 개발하는 선진국이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진국의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고 범용화가 되게 되면은 다 이제 기술도 알아. 그럼 이제 생산 비용이 싼,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모습을 보이고 이제 생산 기지가 미국에서 가격이 인건비가 싼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제품 생애 주기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산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동남아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전수하지 않아. 그러면 그 기술 같은 게 다 유출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산품 같은 이러한 무역 동향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내 무역이에요. 인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산업 간 무역이에요. 산업 간. 산업 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쌀과 옷 인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쌀과 옷, 쌀과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그만 교수가 산업 내 무역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선진국끼리 교역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요. 독일하고도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해. 앞에서 본 거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없으면 자동차는 아예 생산도 안 하고요. 스마트폰만 생산해서 할 텐데 다 합니다. 다 생산하고 서로 교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뭐 이제 약간 고가의 프리미엄급 자동차 뭐 벤츠, BMW 이런 건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니면 저가, 중저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럭 같은 거를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진국 간에 같은 자동차라도 요거를 서로 교역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차별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같은 자동차인데 산업 간 그래서 자동차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이렇게 있고 한국의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요게 이제 서로 교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끼리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별화라는 게 중요하고요.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여건을 갖춘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을 써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을 써요. 공급망, 연결망 이런 말을 씁니다. 과거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 같은 것들이 주로 교역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요, 중간재 교역량이 급속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만 해도 부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자동차를 서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게 아니라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산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얽히고 썰히고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이 확대되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스타벅스의 커피다 그러면 커피 원두는 뭐 케냐 어디에서 뭐 가져오게 되고 그걸 가공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 가공하고 그다음 뭐 껍데기 뭐 이쁘게 뭐 디자인하는 것도 미국에서 하는 것이고 또 파는 거는 전 세계에 갖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또 등장하게 된 국제무역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경제학 중에서 국가 간의 교역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과 관련된, 아니, 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해서 비교 우위론 측면에서 어떤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봤고요. 그래프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확대돼서 소비 가능 영역이 더 밖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